동맹은 끝까지 지켜준다고요? 다 헛소리였습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제 사원증이 둔탁한 파공음을 내며 통제실을 울렸습니다. 창밖으론 500명 직원의 교대 사이렌이 무심하게 울리지만 제 눈앞의 원유 전량 게이지는 이미 0을 가리킵니다. 다음 달 아빠가 되는 저와 우리 직원들의 밥줄이 끊기기 직전 영원한 파트너라던 미국은 냉정히 전화를 끊었고 일본의 백지수피마저 아랍에미리트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완벽히 버림받은 피말리는 순간 굳게 닫혔던 왕궁문을 보란듯이 열어젖힌 건 대한민국의 특사단이었습니다. 돈다발이 아닌 얇은 친서 단 한 자. 세계의 비웃음을 처참히 짓밟으며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쏟아낸 압도적인 기적. 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김 과장은 다음 달에 아빠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32, 아내가 보내준 초음파 사진을 책상에 세워두고 매일 웃던 청년이었죠. 2026년 3월 16일 아침, 저는 그 사진을 함께 보며 축하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예쁜 딸이 될 것 같다고, 이름은 정했냐고 물었더니 김 과장이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게 평화로운 마지막 3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울산 본사였죠. 수화기 너머로 공장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잭 디렉터님,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비축유 열흘치가 전부입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잭 카터, K에너지 중동 원유 수급 총괄 디렉터입니다. 15년간 이 사막에서 기름을 구해온 사람이죠. 두바이의 모래바람과 왕족들의 기분을 읽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15년 경력이 송두리째 휴지 조각이 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백길이 끊긴 겁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쥔 초음파 사진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열흘 안에 대체 물량을 못 구하면 울산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김 과장을 포함한 500명 전원이 해고됩니다. 저 청년의 딸은 실직자의 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저는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두바이 앞바다가 내려다 보였죠. 평소 같으면 유조선들이 분주하게 오갔을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십 척의 배들이 꼼짝도 않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관짝들처럼 검은 실루엣으로 바다 위에 떠 있었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모든 선박의 이동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거대한 울산 공장의 굴뚝이 멈추는 순간 500개 가정의 숨통도 함께 끊어집니다. 창밖에 저 유조선들이 관짝처럼 보인 건 결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디렉터님, 저희 정말 해고되는 겁니까? 김 과장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로 안심시키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했고 솔직하게 털어놓기엔 저 청년의 눈이 너무 젖어 있었죠. 김 과장이 손에 쥔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의 아빠가 백수가 된다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김 과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하지만 그 어떻게가 뭔지 저도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화이트보드에 빨간 마커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남은 기한 D10. 그 숫자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저는 15년간 쌓아온 인맥 리스트를 꺼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런던, 파리. 어제까지 형제라 부르던 파트너들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수신 거부, 또 수신 거부. 12통을 돌렸는데 단 한 명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3번째 전화가 겨우 연결됐습니다. 런던의 오랜 파트너였죠.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낸 첫 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잭, 미안해. 우린 자국 물량 확보하기도 바빠. 한국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자국 우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구해야 할 건 한국 공장의 기름이었죠.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저는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 기업 직원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내 15년의 중동 경력이 이 잔인한 모래바람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멈춰선 유조선들이 석양에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 배들 중 하나만 단 한 척만 움직여주면 500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책상에서 초음파 사진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15년간 믿어온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단어인지를요. 그리고 진짜 손을 내밀어 줄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지를요. D10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D7 사흘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저는 두바이 지사 사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면도도 건너뛰고 커피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죠. 15년간 쌓아온 인맥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할 줄 몰랐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제까지 형제라 부르던 파트너들이 하나같이 자국 우선이라는 말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화이트보드의 빨간 글씨가 D10에서 D7로 바뀌는 동안 저는 단 한 방울의 기름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리처드였죠. 리처드는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의 중동 지사장입니다. 저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같이 골프도 치고 가족끼리 저녁 식사도 하고 서로의 아이들 생일 파티에도 초대받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리처드라면 분명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10년 지기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지켜달라고 500명의 밥줄이 달렸다고 애원했죠. 하지만 리처드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잭, 우리도 자국 물량 확보하느라 바빠. 너희 한국 회사랑 맺은 공급 계약 파기하기로 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전에 맺은 장기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이 있었기에 저희는 안정적으로 원유를 확보할 수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다음 달에 아이 태어나는 직원도 있다고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요. 그 순간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살기도 바쁜데 아시아 공장 돌아가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해?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10년간 형제라 불렀던 놈이었습니다. 같이 술 마시며 인생을 이야기하고 수천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켰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놈은 저를 버리고 비웃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우정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줄 몰랐습니다. 위기라는 불씨 하나에 가장 먼저 타버리는 싸구려 연료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UAE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죠. 백지 수표를 들고 갔습니다. 얼마든 부르는 값을 주겠다고 제발 기름 좀 팔아달라고 매달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의 대표가 저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목적이었죠. 기름을 구걸하러 온 겁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7번이었죠. 앞에 사를 6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를 6명 중 대부분이 저보다 훨씬 큰 기업의 대표들이었습니다. 미국 메이저 석유회사, 유럽의 거대 에너지 그룹, 그 사이에서 한국 중견 정유사 직원인 저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 뼛속까지 새우며 들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 겨우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백지 수표를 내밀며 웃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돈다발을 쥐고도 기름 한 방울 살 수 없는 지옥. 그것이 저희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밤새 뜬 게 분명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김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한참을 내려다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D7,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아무런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리처드의 비웃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아시아 공장 돌아가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해? 그 말이 가슴에 송곳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버린 것도 미국인이었죠. 동맹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위기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동맹입니까? 그때 문득 하나의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돌던 이야기였죠. 한국 정부에서 특사단을 파견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특사단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미국도 유럽도 막지 못한 상황인데 한국 정부가 무슨 수로 기름을 구해온다는 겁니까? 저는 그냥 뜬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특사단이 어떤 사람들인지를요. 그리고 그들이 들고 온 것이 백지수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라는 것을요. D7, 카운트다운은 계속됐습니다. D5, 저는 UAE 대사관 로비에서 사흘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가죽 소파에서 뒤척이다 보니 발이 부르텄고 양복은 주름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D5가 빨간 불씨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울산 공장의 비축유는 닷새 치밖에 남지 않았고 김 과장은 여전히 초음파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활주로 위로 전용기 한 대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동체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기가 사막의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환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트랩을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심장이 멎었습니다. 대통령실이었습니다. 특사단이 도착했고 그들이 가져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친서였습니다.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UAE 지도부에 직접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 백지수표를 들고 UAE 정부 청사에 갔을 때 담당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46명의 대기업 대표들 뒤에서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던 그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돈 대신 마음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리처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사단을 보냈다며? 뭘 할 수 있겠어? 친서 한 장으로?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친서 한 장이 뭘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저녁 UAE 왕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흘간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한국 특사단 앞에서 활짝 열린 것이었습니다. 백지수표로는 열리지 않던 문이 진심을 담은 친서 한 장에 열렸습니다. D5, 반전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D4,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UAE 에너지부 장관실이었습니다. 잠결에 받은 전화 속에서 들린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1800만 배럴, 긴급 도입 승인 완료.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1800만 배럴이면 울산 공장 석 달치 물량이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열흘치 비축유를 걱정하던 우리에게 석 달치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장관실 관계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UAE 선박 세척이 호위를 맡을 것이고 24시간 한라인이 가동된다고 했습니다. 사흘 전 번호표 47번을 쥐고 로비 바닥에 앉아있던 제가 이제 장관실과 직통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백지수표로는 열리지 않던 문이 친서 한 장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5년간 중동에서 석유를 다루어 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 과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무실 소파에서 초음파 사진을 품에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1800만 배럴이 온다. 공장 안 멈춘다. 김 과장은 눈을 비비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2살 청년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그의 눈물에 젖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 친구는 아빠가 됩니다. 실직자의 아빠가 아니라 당당한 직장인의 아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장장이 받았습니다. 1800만 배럴 확보됐다고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500명 직원들의 함성이 수화기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열흘간 해고 통보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리처드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1800만 배럴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흘 전 아시아 공장 따위라고 비웃던 그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바이 항구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숨이 멎었습니다. 30만 통읍 유조선 세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고 그 옆으로 UAE 해군 호위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뱃머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철갑 위로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리처드가 비웃던 그 아시아 공장을 살리기 위해 중동의 해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800만 배럴이 바다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D3 아침 뉴스를 틀자마자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UAE 대통령이 전 세계 언론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UAE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최우선 파트너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TV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5년간 중동에서 일했지만 이런 선언은 처음이었습니다. 산유국이 특정 국가를 공개적으로 최우선이라고 지목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한국이냐고? 대통령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답했습니다. 2008년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했을 때 미국과 프랑스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기를 앞당겼고 품질을 초과 달성했고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마이크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로만 친구인 나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라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자국 우선이라며 전화도 안 받던 그들이 이제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량 좀 나눠줄 수 없겠냐고. 일주일 전 제 전화를 끊어버린 런던 파트너는 제발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름이 생기니까 친구가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뉴스 기사를 프린트해서 가져왔습니다. 로이터, BBC, 블룸버그 할 것 없이 모든 외신이 UAE 대통령의 발언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라는 제목이 반복됐고 그 아래에는 한국 UAE 관계의 역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기사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단한 거 맞다고. 저녁 무렵 리처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축하한다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아시아 공장 따위라고 말했던 입에서 나온 축하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울산을 향해 있었습니다. 18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UAE 해군이 호위하는 그 배 위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한국이 최우선이다. 세상이 뒤집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집어진 세상 속에서 도망쳤던 자들이 슬금슬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D2 아침부터 사무실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그리고 휴스턴에서 날아온 에너지 브로커들이 K에너지 두바이 지사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런던 파트너였습니다. 일주일 전 자국 물량 확보가 우선이라며 전화를 끊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자국 우선이라며 전화를 끊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물량을 좀 나눠줄 수 없겠냐라고 했습니다. 영국 정유시설도 비축유가 바닥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제발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사정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미팅은 도쿄에서 온 정유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더 처참했습니다. 일본은 호르무즈 봉쇄 이후 어떤 대체 루트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UAE에 특사를 3번이나 보냈지만 매번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왕궁 문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지만 담당자조차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친서 한 장으로 왕궁 문을 열었는데 일본은 백지 수표를 들고도 로비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고 간청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물량 중 일부라도 나눠줄 수 없겠냐고.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검토해보겠다고. 오후 3시 리처드가 나타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일주일 전 아시아 공장 따위라고 비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압박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내 정유 시설도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물량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약을 다시 논의할 수 있겠냐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리처드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리처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시아 공장 따위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했죠. 그 말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리처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김 과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속이 좀 시원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냥 씁쓸하다고. 일주일 전엔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다고.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뉴스를 틀자 도쿄 증시가 난리였습니다. 일본 3대 정유사 주가가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대체 물량 확보에 완전히 실패한 여파였습니다. 앵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중동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한국만 웃고 있었습니다. 1800만 배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D1 새벽 5시에 울산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조선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수평선 위로 검은 점 3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던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열흘이었습니다. 오전 8시 첫 번째 유조선이 울산 한계 입항했습니다. 30만 통읍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바이 사무실에서 화상통화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부두에는 공장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500명 전원이었습니다. 맨 앞줄에 50대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조선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전 10시 울산 공장 통제실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셧다운 경보 해제, 정상 가동 재개. 그 짧은 문장이 스피커를 통해 공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궁거리는 그 소리가 화상통화 스피커를 통해 두바이까지 울렸습니다. 열흘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공장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잭 디렉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 2시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전 출산이 임박해서 먼저 울산으로 돌아간 그였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났다고. 예정일보다 사흘 빨랐다고 했습니다. 3.2kg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열흘 전 두바이 사무실에서 초음파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들던 그 청년이 아빠가 된 것이었습니다. 실직자의 아빠가 아니라 당당한 직장인의 아빠가.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형, 언제 한국 오세요? 아이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간다고.
저녁 무렵 두 번째 유조선이 입항했습니다. 세 번째 유조선은 내일 아침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1800만 배럴이 전부 들어오면 울산 공장은 석 달간 불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서방이 등을 돌려도 한국은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두바이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울산에 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걸까? 저는 그 답을 직접 찾고 싶었습니다. 15년간 중동에서 석유를 다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바다를 건넌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내일 아침 울산으로 D-Day 비행기가 울산 상공에 진입했을 때 창밖으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4시였지만 공장 지대는 환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거대한 저장 탱크들이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중동의 사막에서 석유를 다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정유시설은 처음 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500명의 일자리였습니다. 저 연기 한 줄기가 누군가의 밥줄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품에 작은 보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열흘 전 두바이 사무실 소파에서 초음파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하던 그 청년이 지금 제 앞에서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안아보시겠어요? 저는 두 팔로 아이를 받았습니다. 3.2kg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모를 것입니다. 열흘 전 아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음 날 아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문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500명 전원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 섰던 50대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화상통화로만 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유조선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그림이었습니다. 반장이 말했습니다. 직원들 자녀들이 그렸다고. 저는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이 식당은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식판을 내려놓던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손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노을빛을 받아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공장 아래로 퇴근하는 직원들의 차량 불빛이 줄지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제 조국입니다. 하지만 15년간 중동에서 일하며 느낀 게 있습니다. 국적은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 진짜 조국은 당신을 버리지 않는 곳이라는 것. 서방이 등을 돌렸을 때 한국 정부는 친서 한 장을 들고 사막을 건넜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들고 열흘 전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걸까? 이제 압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나 15년간 중동의 사막에서 석유를 팔았습니다. 국적도 피도 언어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 한국은 친서 한 장을 들고 사막을 건넜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들고 백지수표가 열지 못한 문을 진심이 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손 내미는 사람들, 등 돌린 세상 앞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